자, 이번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실질적으로 서울 쪽에서 사건 처리를, 사무실이 서울이다 보니까, 서초동이다 보니까 서울 쪽에서 사건을 많이 처리하는데 지방이 서울보다는 확실히 많이 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관할, 그러니까 주된 신청을 하게 될 법원에 대한 어떤 기간, 걸리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하고 있으실 필요가 있고요. 전반적인 절차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신청. 이제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을 할 때 우리가 금지명령, 아마 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중지명령이라는 신청을 같이 합니다. 같은 신청서에 있지 않고 별도의 양식으로 신청을 하게 되는데, 금지명령은 통상 무조건적으로 같이 해요. 필수적으로. 중지명령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중지는 이미 어떤 발생한 거에 대해서 절차를 중단해달라라는 신청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지금 경매가 이미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 전에 채권자를 통해서 접수가 돼서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1차 기일이, 1차 경매 기일이 잡혔어요. 1월 30일로 잡혀 있는데 내가 1월 1일 날 신청을 했어요. 자, 그랬을 때는 이 중지명령을 신청을 해서 이 중지명령 결정을 받아서 이 경매계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제출을 하게 되면 이 경매 절차를 중지, 이미 경매 개시 결정은 났지만 지금 앞으로 쭉 진행돼야 되는 절차를 일단 중단시킬 수 있는 그런 효력을 갖고 있는 게 중지. 그러니까 어떤 결정이 있어야겠죠. 그것에 대해서 특정된 사건에 대해서 중지시키는 효력이 있는 거고, 이 금지명령이라는 부분은 아직 어떤 특별히 진행된 것이 없지만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미리 사전에 막아놓는, 그죠? 포괄적으로 막아놓는 그런 조치다라고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막아놔야겠죠. 그래서 절차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금지명령 같은 경우도 무조건 해주는 법원이 있었고, 어떤 데는 판단을 해서 또 쉽게 안 해주는 법원이 있었고, 이것도 법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일단 신청을 같이 넣고는 있는 상황이고요. 자,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떤 서류들을 넣고, 변제기간을 넣고, 통상 법원에서 이제 회생위원, 요즘은 회생위원 선임이 되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또는, 어떤 영업자인지 아니면 급여소득자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또 회생위원을 선임하느냐 여부를 판단하는 데도 있고, 또는 그냥 법원 공무원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외부 회생위원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생위원을 통해서 보전 공고라든지 아니면 면담 요청 등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요거에 따른 어떤 생계비 조정이라든지 재산관계 확인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고 나서 서류가 확정적이 되면 그때 가서 이제 회생위원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면 이제 개시 결정이라는 걸 해주게 됩니다. 개시 결정을 통해서 나온 금액이 이제 법원이 통과시켜주고자 하는 금액이라고 여러분은 판단하시면 돼요. 개시 결정문에는 변제 계획안을 넣어서 채권자들에게 이때 통지를 합니다. 채권자에게. 그래서 채권자에게는 언제 몇 월 며칠까지 당신 계좌번호를 넣어라. 이 변제계획안 보고 이의가 있으면 언제까지 이의해라 라는 이의 신청 기간, 그 다음에 그 계좌번호 신고하라는 거, 그 다음에 채권자 집회가 언제다라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통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안에 이의를 하고,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하고, 정당한 이의다라고 하면 법원이 다시 판단을 해보는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무시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의가 있은 이후에 집회가 있고, 채권자 집회죠. 채권자 집회에는 채무자가 반드시 출석하셔야 돼요. 채권자 집회지만 채권자는 안 나와도 되지만 채무자는 반드시 출석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집회에 참석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 다음 절차가 이제 여기가 최종적으로 인가가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요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야만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 개시 결정 시에 이제 이렇게 채권자들에겐 통지가 되고, 채무자에게는 이제 그 계좌번호를 알려줘요. 법원의 계좌번호를 알려줘서 변제금을 이제 법원에다 불입해야 되는 시기가 언제냐면, 신청한 날로부터 통상 90일 내에 60일에서 90일 사이에 1회 변제를 잡도록 하는 것이 대부분 이제 법원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개시결정쯤이 되면 변제에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개시결정에서 받은 계좌번호로 이제 아직 인가가 나지는 않았지만 벌써부터 이제 돈을 넣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채무자는 그 날짜에 맞춰서 돈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각각 요 단계에서의 효력들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자, 변제가 시작되는 시점은 인가 이후가 아니다. 중요합니다. 인가 이후에 갚으려고 하면 인가가 안 돼요. 왜? 인가 전에 들어왔어야 되는 돈이 2회 내지 3회 정도가 있는데 이 돈이 들어와 버리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안 되나 보다 생각을 하고 인가 결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인가 전에 변제기가 도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넣어야 됩니다. 넣어야만 인가가 날 수 있다. 채권자 집회에는 반드시 채권자는 안 나가더라도 채무자는 출석해야 인가가 난다. 라는 부분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자, 돈을 이제 쭉 불입을 해서 5년이라는 기간을 갚겠죠. 5년 이내의 범위죠. 5년 이내의 범위로 변제를 하게 되면, 자, 요때는 뭐 어떤 부분이 있느냐? 이때가 바로 나머지 채무가 면책되는 시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부분이, 어떤 분이 중간에 하다가 돈을 못 갚았어요. 3년 6개월 정도 갚다가 나머지 기간을 못 갚고 부채가 예를 들어 1억이었는데,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부채가 1억이었는데 한 달에 뭐 50만 원씩 5년 동안 60개월이거든요. 그러면 3천만 원이에요. 그죠? 그럼 이분은 어쨌든 그냥 표면적으로만 봐도 30%만 변제하면 나머지는 탕감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통과가 된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일정 부분만 갚고 못 갚았어요. 예를 들어 뭐 400 정도 갚고 못 갚는 상황이 됐어요. 자, 이랬을 때 이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면 안 되냐, 그리고 그걸 우리가 고지해야 될 부분이 뭐냐. 자, 3천으로 마치 이 사람은 인가시에 채무가 조정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채무는 이렇게 조정됐지만 실질적으로 이 3천을 채무를 갚고 7천만 원이 탕감되는 시기는 이렇게 해서 확정이 된 시기가 아니고, 그래서 3천이 돼서 이제 이 사람이 여기서 못 갚았다라고 했을 때 남는 채무가 얼마예요? 이제 600이죠. 3천, 2,400 갚았으니까 600만 원이 남는다. 나 이제 어쨌든 회생으로 못 갚아도 이제 600만 원만 갚으면 되는구나 라고 판단하면 5선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은 1억의 채무 중에서 이자, 여태까지 지난 날짜 이자 계산하지 않아도 아직 2,400밖에 못 갚은 거예요. 나머지 채무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고, 정말로 그 채무가 없어지는 시기는 회생에서 약속한 대로, 인가된 대로 5년이라는 기간 동안 50만 원씩 60개월을 착실히 채워서 3천이 됐을 때 이 나머지 7천이 면책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하다 중단했을 때 이미 여기서 조정된 금액이 그대로 인정돼서 남는 채무가 확정되는 게 아니다 라는 부분을 반드시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 되고, 의뢰하신 채무자분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효력을 한번 보게 되면, 중지, 금지의 효력은 절차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요 금지의 효력이 의미 있는 시기는 요 개시 시점까지입니다. 이 개시 결정의 효력에는 혹시 여러분들이 중지나 금지 명령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결정 안에 금지와 중지의 효력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개시 결정을 받은 이후에는 당연히 이런 행위들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인가의 효력 부분은 어떤 권리를
어떤 이런 권리를 확정하는 이런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고적 효력이 있다고 해요. 예고적 효력. 예고적 효력이 있다라고 해서 어떤 실질적으로 어떤 확정, 그 채무가 없어지는 확정의 효력이 생기는 때는 요 제대로 변제 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완료된 시점이 바로 실질적으로 채무가 없어지는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책으로 보실 때는 20페이지 20페이지, 21페이지에서 중지 금지 명령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효과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다음 페이지인 25페이지부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책으로 한번 간단하게 훑어봐 드리면 25페이지 효과에서 밑에 보면 채무자의 지위 부분에서 관리 처분권의 유지라는 부분이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즉 어떤 분은 예를 들어 부동산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부동산을 중간에 회생 절차 진행 중간에 처분할 수 있느냐, 누가 처분할 수 있다면 누가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 본다라고 했을 때 재산의 관리 처분 권한이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기 때문에 이 채무자가 어떤 재산을 처분해서 신청서를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파산에서는 어떨까요? 파산에서는 파산 관제인이 선임되게 되면 재산의 관리 처분 권한이 파산 관제인에게 넘어갑니다. 회생에서 회생위원에게 넘어가나요? 넘어가지 않죠? 여전히 채무자에게 재산의 관리 처분 권한이 있어요. 다만 그걸 이제 순수하게 신고를 제대로 하면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처분이 있을 때는 처분해서 어떻게 환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법원에 보고를 해주면 되는 거고, 이제 파산에서는 파산 관제인에게 처분 권한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을 처분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은 이제 관제인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다른 도산 절차의 개시결정의 효력이기 때문에 아까 중지 금지의 효력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 강제 집행,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것도 중지 금지되는 거고, 변제를 요구하거나 뭐 변제를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전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자, 뭐 체납 처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담보권 실행 경매, 담보권 설정 이런 것들도 다 금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경매 부분에 있어서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이 경매가 아까 우리가 예로 들었던 경매가 담보권 실행 경매였죠. 즉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로 나뉘잖아요, 그죠? 이랬을 때 우리가 담보권 실행 경매, 즉 별채권 행사자가 될 수 있는 이 사람은 아까 어떻다고 했나요? 임의 경매는 별채권부 행사자가 하게 된 임의 경매는 중지 금지의 효력을 받아서 인가가 날 때까지는 절차가 중단돼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진행하지 못할 수 있죠. 하지만 별채권 행사를 여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가가 난 이후에 별채권을 행사합니다. 그렇게 되면 담보권 실행이 되기 때문에 종전에 미확정으로 처리되어 있던 부분을 확정으로 처리해 줄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행사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부동산이 있다거나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재산이 날아갈 수 있는 거죠. 없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를 구분해서 인가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고지를 해주실 수 있어야 하고,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걸 미리 예견하고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인가결정의 효력 나와 있죠. 27페이지에. 자, 인가결정은 밑에 보는 것처럼 권리 변경의 효력이 없어요. 그죠? 권리 변경. 실질적으로 권리가 변경되는 시기는 이때가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부분은 이제 66페이지 보시면 면책이 이제 변제를 완료한 때 면책이 되는 거고, 그 면책에 대한 효과는 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법률상 이제 청구할 수 없는 채권이 되는 거죠. 채권자에게는. 그래서 뭐 자연 채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효력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봤고요. 또 이제 이 효력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뭐 곁다리로 누구 다른 사람이 신청한 걸 봤는데 그 사람은 뭐 4년인가 갚던데요? 뭐 3년인가 갚는 것 같던데요? 이런 식으로 기간이 5년이 안 되게 갚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더라는 거를 이제 접하게 되는 거죠. 그럼 과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발생하느냐를 이제 여기서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발생을 하게 되냐면 또 파란색으로 채무가 있을 때 일단 먼저 결론부터 놓고 하게 되면 이제 3년을 기준으로 자릅니다. 3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요런 어떤 변제 기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변제의 변제 순서의 문제와 채무 변제율 이런 부분과 결과적으로 이제 관련이 되어 있어요. 뭐냐면 변제의 순서는 원금을 먼저 갚는다 라는 걸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채무 변제율을 따질 때도 일단 원금이 먼저 100% 갚아지느냐 라는 부분을 이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한번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변제 기간을 짰는데, 자, 원금 먼저 갚으니까 원금 먼저 예를 들어 한 달에 30만 원씩 갚기로 했다. 부채가 1억이다. 그러면 60개월이거든요. 5년이면. 그럼 3, 6, 18, 1,800만 원 갚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원금이 이 중에서 8천이라고 하자. 그럼 30만 원씩 쭉 5년 동안, 5년이 최대 기간이거든요. 5년 동안 쭉 갚아도 원금 8천 중 1,800만 원을 갚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원금의 일부를 탕감받고 원금 일부 탕감, 이자는 전액 탕감 받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은 4년을 갚았대요. 자, 이런 사람은 어떤 거냐? 48개월을 갚았다는 거죠. 어떤 경우냐? 이 사람은 원금을 여기가 3년이라고 했어요. 기준. 원금을 쭉 갚다 보니까 아니죠. 여기 3년에서 하면 안 되죠. 이건. 원금을 쭉 갚다 보니까 한 달에 30만 원씩 갚았는데 48개월 32, 38, 24 그러면 1480인가요? 원금이 1480만 원인 거예요. 예를 들어. 그리고 이자가 600만 원. 어떤 사람이 2,080만 원 정도의 빚을 가지고 회생을 신청했는데 한 달에 30만 원씩 갚아서 쭉 가다 보니까 원금이 다 갚아지는 시기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자를 갚아야 되죠. 원금이 다 갚아지는 시기에는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원금을 딱 여기서 원금이 100% 원금 100% 변제했죠. 변제하고 이제 이자를 갚아 나가야 되는데 법원이 아까 3년이라는 기준을 정했다고 했죠. 원금을 다 갚은 시기가 3년을 넘었어요. 그러면 그래 이자는 이제 갚지 마. 그만 갚어. 라고 해서 요 시기가 이 사람의 회생 그 변제가 종료하는 시점으로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4년이 됐든 5년이 안 되는 기간 어쨌든 뭐 4년 2개월이 됐든 원금이 100% 갚아지는 시기 3년에서 5년 사이가 변제 기간이 되는 사람은 원금이 100% 갚아지고 아까 이 사람은 원금 일부 탕감이었죠. 5년은. 근데 요 사이에 있는 사람은 원금을 100% 갚고 이자는 전액 탕감 되는 사람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이죠.
자, 딱 3년을 갚는 사람들이 있어요. 36개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 원금을 쭉 갚아 나갔어요. 그랬더니 어느 시기에 아까 이 사람처럼 원금이 다 갚아진 거예요. 자, 그러면 원금 다음이 변제 순서가 이자니까 그 다음 이자를 쭉 갚아요. 갚는데 계속 여기까지 쭉 갚아 나가라는 게 아니고 이자를 3년 딱 36개월 될 때까지만 갚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종료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요 3년이 되는 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원금을 100% 변제하게 되고요. 이자를 일부 갚고 일부 탕감받게 되는 결과가 되죠. 그래서 변제 기간이 요 3년짜리인 사람이 발생할 수 있고 3년에서 5년 사이로 발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5년에 이르는 사람이 발생할 수 있어요. 짧게 갖는다고 물론 좋은 거죠. 물론 회생을 이용해서 통과된다는 자체가 좋은 거지만 변제율을 놓고 봤을 때는 5년을 갚는 사람이 가장 많은 그 혜택이 있는 거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제 기간은 이렇게 마음대로 내가 마음대로만 나는 4년만 갚겠습니다. 3년만 갚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고 변제 계획을 짜게 되면 원금을 기준으로 가용소득을 갚아 나가는 거기 때문에 원금을 갚고 일정 기간 또 이자를 갚아야 될 수도 있고 원금만 갚고 종료를 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상황에 따라서 변제 기간이 결정된다. 라는 부분을 아시면 되고 여러분들 책을 통해서도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회생제도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들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한번 쭉 사실 제가 쉽게 설명하고 쉽게 넘어갔지만 책에 잘 다루어져 있습니다. 설명이 상세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설명을 들으시고 책을 보시면 아마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파산 부분에 있어서는 몇 가지 제가 또 쟁점을 체크해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하고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자, 절차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자, 파산을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방법은 아까 회생도 우리가 쉽게 한번 이해를 해봤지만 파산도 한번 쉽게 이해를 해보면요. 재산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길바닥에 사는 진짜 노숙자, 신문 깔고 사는 노숙자가 아닌 한 보증금도 있고 통장에 일정 부분 예금도 있을 수 있고 이번 달 받을 월급이라도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보험이라도 들고 있어서 보험 환급금이라도 일정 부분 존재할 수 있고 차량이 있는 분들도 많고요. 파산하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오시지 길바닥에 노숙하시다가 갑자기 파산하겠다고 오셔서 재산 전혀 없는 그런 분들이 오시는 경우는 없어요. 그죠? 이렇게 재산이라는 부분이 이제 존재를 하고 그래서 이 재산을 파악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신청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회생하고 마찬가지로 재산 목록이라는 부분을 작성을 해야 되고요. 문제는 이 재산보다 너무나도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부채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 재산이라는 부분이 아까 회생에서도 청산 가치로 반영하려고 했던 부분이죠. 이 부분만큼을 계산해서 요 금액 이상을 갚아라 라는 부분이 회생에서 청산 가치 보상의 원칙이었어요. 자, 파산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 재산이라는 부분을 환가해서 어떤 이 금액을 계산해서 변제할 금액을 산정해내는 게 아니고 요 재산을 그냥 환가해요. 그래서 청산이라는 절차를 밟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가에서 청산해서 채권자들에게 이 부채, 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배당까지 해요. 그죠? 이 금액을. 아까 회생에서는 요거를 어떻게 보면 이 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죠? 채무자에게 있다고 했죠. 회생은. 그래서 채무자는 이 재산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요 금액 이상의 금액을 5년이라는 기간 동안 갚아나가는 제도였고 파산이라는 제도는 지금 시점에서 요거를 청산가치로 계산했던 부분을 환가해서 다 돈으로 만들어서 그걸 채권자들한테 배당하는 단계를 거쳐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어떤 일정 기간 갚는 게 아니고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다 배당을 끝마치고도 남는 채무. 자, 이게 배당됐다면 이제 요만큼 없어졌겠죠. 요만큼이 변제됐겠죠.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남는 부채는 요만큼. 이만큼을 면책해 주세요 라는 신청을 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요런 단계를 거치는 걸 누가 하느냐면 그걸 하는 사람이 바로 파산 관제인이에요. 그래서 재산의 관리 처분 권한이 아까 회생에서는 채무자에게 있었지만 이제 재산의 관리 처분 권한이 파산 관제인에게 넘어가서 이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 이거는 별도로 처분할 가치도 없다. 그냥 채무자가 갖고 있어도 무관하다 라는 판단도 관제인이에요. 뭐 예를 들어 차량 한 대가 있어요. 근데 어떤 관제인은 아유 이거 크게 의미 없다. 재산적 가치가 없다 라고 보고해서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 그냥 재산이 없는 걸로 하고 부채를 정리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담은 500만 원이 나오든 뭐 얼마가 나오든 이거를 재산으로 봐서 처분해서 채권자들에게 담은 100만 원이라도 배당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관제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만 여기서 뭐 그런 약간 주관이 개입될 수는 있지만 객관적인 부분은 아까 우리가 뭐 압류금지 채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면제재산 신청 있었죠? 이런 것, 법률상 청구할 수 있는 부분, 법률상 보호돼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산 관제인도 건드릴 수 없는 거죠. 청산 가치로 보지 않으니까 자기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재산인 거고, 다만 면제재산은 결정이 돼야겠죠. 총괄가 돼야겠죠. 그래서 이런 신청을 빼먹지 않고 해야 되는 경우들이 또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면제재산 신청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생에서는 그 6개월간의 생계비 부분이 인정 안 되는 경우가 그냥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파산에서는 이 6개월간의 생계비를 이용해서 900만 원여 정도의 재산을 처분하지 않는 재산으로 뺄 수 있는 실익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래서 파산에서는 꼭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셔야 되고, 자, 이런 절차적인 그림이 요렇게 파산은 진행이 되는데, 이제 법률상 흐름을 기준으로 보면 신청을 할 때 원래는 우리가 파산하지만 파산이라는 재판은 파산과 면책이라는 두 가지 재판으로 사실은 나눠져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2004년도에 막 이제 회생 들어와서 파산 이제 막 신청 들어가고 할 때에는 파산 신청서 넣고 그 다음에 파산 선고 나면 면책 신청서를 한 달 안에 다시 제출했어요. 자, 그렇게 됐는데 이게 불편하다. 한 달 안에 막 못하고 잊어버리고 막 이러는 경우들도 있고 막 이래서 이제 법원에서는 이걸 동시 신청이라는 제도를 둬가지고 신청을 아예 파산 신청서와 면책 신청서를 동시에 넣고 있죠. 그리고 동시 신청을 간주해요. 자, 그래서 동시에 신청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절차는 똑같이 사실은 이렇게 나눠져요. 파산 선고가 먼저 나고요. 그죠? 그 다음에 파산 선고가 나면 이 사람의 지위가 파산자의 지위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이 파산자가 이제 면책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절차로 보면 뭐 절차도가 나와 있는데 요렇게 굉장히 몇 달, 어쩔 때는 1년, 어쩔 때는 6개월 이렇게만도 끝나지만 절차는 사실 이렇게 간단한 절차죠. 다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런 관제인이 하는 업무들이 시간이 또 많이 걸리게 되는 경우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171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파산 절차 흐름도라는 부분이 있는데, 요 선고가 나는 요 중간 단계에서 어떤 채권자 의견 청취라든지 신문 기일이라든지 이런 것이 잡힐 수가 있어요. 알고 계셔야겠죠, 여러분은. 그래야지 채무자에게 고지해 줄 수 있죠. 그러나 이게 임의적이에요. 자, 여기에 있는 것도 여기도 신문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예전에는 이제 반드시 하게 했는데 지금은 다 임의적인 걸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법원에 어떻게 보면 이 신문 때문에 가지 않는 일도 발생할 수 있고 법원에서 신문 기일을 잡으면 출석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정도는 미리 사전에 안내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파산 선고가 나게 되면 법원에 또 출석하는 날짜가 생깁니다. 그러면 출석하셔서 지금 여기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무조건 100% 관제인을 선임해요. 예전에는 관제인을 선임하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서울과 뭐 지방은 일정 부분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관제인을 뭐 임의적으로 뭐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선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 중앙지방법원은 100% 관제인을 선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파산 선고가 나면서 관제인이 관여를 하게 되고 관제인하고 면담도 별도로 하게 되고 이런 조금 심도 있는 파산 절차를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어요. 예전엔 그냥 서면으로만 하고 나면 뭐 끝났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은 이제 실질적인 조사를 하고 어떤 이런 절차를 거친 이후에 최종 면책을 한다. 자, 면책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회생에서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파산에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 면책 불허가 사유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파산의 요건이 된다라는 부분은 아까 우리가 사전적으로 자격 요건 판단하는 데 있어서 뭐 소득이라든지 부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책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이게 회생에는 없지만 파산에는 있는 부분이에요. 그게 뭐냐면 면책 불허가 사유. 빚이 많다는 것만으로 면책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177페이지를 통해서 간단히 보면서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번 감을 여러분들하고 잡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77페이지 보시면 면책 불허가 사유에서 아주 조문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마 더 이해가 쉬우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같은 경우 간단히 여기서 보게 되면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자의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한 경우. 자, 그죠? 이해되시죠? 글만 읽어도 어떤 특정인한테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것도 안 되고 부채를 증가시켜서 그 다음에 어떤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 은닉하는 거, 처분하는 거 이런 것들도 이런 신청서상으로 드러나게 되면 뭐 나머지 상황에 있어서 허위 사실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 하더라도 그런 정황만으로도 면책을 불허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황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상담을 통해서 미리 사전에 캐치하죠. 지금 왔는데 뭐 재산도 없고요, 집도 없고요, 뭐 집 보증금 1,000만 원밖에 없어요 라고 했는데 사실은 사무실에 오기 전에 이런 어떤 재산 처분 행위라든지 은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에 있어서의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만 딱 볼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있었던 재산이라든지 그것들을 어떻게 처분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상담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이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 사례는 제가 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허위로 증가시키면서까지도 면책을 유도해내는 그런 행위들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채무자가 과다 낭비 또는 도박 이런 걸로 어떤 채무가 많아지는 그런 것들. 그래서 뭐 도박이라든지 아니면 사치성 소비 이런 것들이 많은 경우에는 면책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종종 카드 내역, 카드 부채가 많은 경우 카드 내역 같은 거 이제 제출하게 되면 그 내역 속에 낭비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채의 총액, 우리는 지금 총액 기준으로만 자꾸 얘기를 했는데 그 부채를 왜 지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도 상담을 하실 때 이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한 행위. 예를 들어 뭐 신용거래로 뭐 금은귀화, 뭐 보석을 비싸게 샀다. 뭐 카드로 뭐 1억 원어치를 샀는데 내가 그걸 누구한테 1,000만 원을 넘겼다. 뭐 그런 것들. 뭐 모피코트가 있었는데 이게 뭐 얼마짜리 가치가 있는 건데 그것을 뭐 50만 원에 누구한테 헐값으로 넘겼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제 정당하게 급한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이제 공정하게 분배가 되지 않았다는 측면에 초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인에게만 준다든지 아니면 정말 헐값에 처분을 해서 채권자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간접적인 상황에 대해서 면책 불허가 사유를 인정하고 있는 거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5번째, 파산 원인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자, 여러분들 우리가 법률적으로 알 때에는 변제의 순서가 있어요. 그죠? 비용, 뭐 이자, 원금 이런 식으로 이제 변제 채권자가 까 나갈 것이고, 또 우리가 채무자 입장에서 변제를 할 때에는 이자가 많은 채무와 이자가 없는 채무 어느 걸 먼저 갚아야 하나요? 당연히 이자가 많은 채무를 먼저 갚아야 해요. 그리고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 어느 걸 먼저 갚나요? 당연히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먼저 갚아야지 변제기가 없는 채무를 먼저 갚아야 될 의무가 없어요, 법률상. 그런데 실질적으로 채무자들은 이걸 반대로 하고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자가 없는 지인에 대한 채무를 내가 어떤 뭐 공장이 있어서 공장에 있는 설비를 정부 정리하고 그걸로 이제 뭐 한 5천만 원이 생겼는데 이걸 지인들한테 빌렸던 걸 갚는다든지, 뭐 이자가 없는 채무에 대해서 먼저 변제를, 왜냐면 고마우니까 그런 마음 때문에 진정한 채권을 그 채무를 변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갚았는데도 면책 불허가 사유로 걸릴 수 있는 사항이 있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정상적인 분배가 되지 않으면 그거 자체가 면책 불허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의 변제, 그러니까 임의 변제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스스로 재산을 처분해서 어떤 채권자들한테 분배하는 과정은 조금 위험 부담이 있어요. 정말로 법원이 하는 배당처럼 제대로 잘 배당할 자신이 없으면 그런 배당 자체가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자가로 직접 배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코치를 해주셔가지고 정상적인 변제의 순서가 어떤 것인지, 어떤 변제를 먼저 해야 되고 채권자들의 공평을 꾀하는 방향으로 변제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거나 법원에 재산 상태 허위로 진술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당연히 발각되면은 면책 불허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파산 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이미 자기 수입으로도 이자도 지급하지 못할 상태에서 이를 숨기고 새로 재산을 취득하는 행위. 뭐 이것이 이제 뭐 어떤 뭐 사기적 행위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사례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일정 기간 개인 파산 면책은 7년, 개인회생 면책은 5년. 예. 그러니까 여기서 역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신청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우리가 뭐 파산을 했다고 해서 평생에 한 번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파산 면책을 받고 또는 개인회생을 통해서 면책을 받고 다시 새로 새 출발을 했는데 또다시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면 이런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또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벌써 이게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또 생활하시다가 다시 어려워져서 다시 파산을 해도 되겠냐라고 문의해 오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저희도 있거든요. 근데 그랬을 경우에는 그때 하셨는데 이제 못할걸요가 아니고 일정 기간이 언제 면책을 받았는지 확인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 있는 상황이시면 다시 자격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해서 다시 심사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뒤에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파산에서는 여러분들이 면책 불허가 사유를 충분히 공부하시는 거, 다른 교재 실예 이런 것들이 이제 실려 있는 책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시면서 이런 경우는 안 되겠구나, 이건 조심해야겠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충분히 노하우가 또 쌓이시고 하면 그 외 기타 사건들에 대해서도 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이 됩니다. 자, 178페이지 또 하나 뭐 파산에서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재량 면책의 가능성입니다. 178페이지.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일예로 면책 불허가 사유 중에 우리가 뭐 도박, 뭐 사치성 낭비 이런 걸 이제 면책 불허가 사유 중에 하나로 들었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예전에는 가장 면책이 뭐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었는데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재량적인 면책을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판사에게. 그래서 그런 경우를 하더라도 지금 이거 도박비 때문에 오셨으면 면책 안 됩니다 하고 무조건 돌려보낼 것이 아니고, 지금 그 사람이
도박을 계속 하고 있는지, 도박을 하게 된 경위라든지, 그 이후의 생활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떤 반성을 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재량 면책의 여지는 없는지까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 이제 그 상담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경위가 이제 뭐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을 수 있겠죠. 뭐 그 밖의 사정,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중, 채무 발생 원인과 증가 경위, 변제 노력의 정도, 채무자와 가족들의 현재 생활 정도, 경제적 갱생에 대한 의욕과 갱생의 가망성, 뭐 이런 여러 가지 여기 쭉 열거되어 있죠. 이게 되게 추상적이긴 한데 결과적으로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재량 면책 가능성을 놓고 신청을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 대부분은 자기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에 따른 어떤 새로운 행위, 뭐 예를 들어 어떤 자격증을 취득했다든지, 뭐 아니면 어떤 뭘 배우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그것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지금은 뭐 도박을 하지 않게 되었다든지, 그 이후에 어떤 성실한 생활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으면, 또한 그런 가능성이 있는 분으로 판단이 되어지시면 재량 면책의 가능성을 놓고, 비록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지만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재량 면책의 가능성도 있습니다라는 걸 안내해서 그분에게도 어떤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절차적인 부분의 세부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효력 부분도 뭐 여기 179페이지에 비면책 채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사실은 알고는 계셔야 돼요. 항상 있는 건 아니지만 종종 이제 여기 면책되지 않는 채권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 이런 것들은 이런 재판을 통한 면책에서 구제될 수는 없습니다. 요 부채를 갖고 왔는데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라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안내하실 수 있도록 내용이 뭔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이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같은 경우, 예를 들어 폭행, 내가 누구와 싸웠는데 어디 장애가 됐다든지, 근데 그게 고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다, 근데 그 금액이 뭐 과다해서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다 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비면책 채권에 지금 들어가 있죠. 보시면 조문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면책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종종 안타까운 상황들이 생기기는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법률상 지금 면책이 안 되는 비면책 채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타 여러분들이 이제 법조인으로서 어떤 상황이 안 되는데 그거를 강제로 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불법적인 부분들에 개입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거를 조장하는 거에 대한 것도 죄들이 있죠. 여러 가지 뒤쪽에 읽어보시면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기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열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교사 방조 이런 것들도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법률사무소에서 함부로 어떤 그런 불법적인 부분을 조장하거나 알선하거나 그런 행위들이 있으면 위험 부담이 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제도를 이용하실 만한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안내하는 것이 가장 좋고, 작은 이득을 보려고 하다가 정말 나중에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법원과 어떤 그 채무자의 중간에서 정말 법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사람이다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 제도를 정말 이용하셔야 되는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기타 양식, 책이 두껍다면 두껍고 얇다면 얇습니다.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실려져 있고, 예문 이런 것도 잘 되어 있어요. 기본적인 개념들도 잘 정리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실무적인 부분도 중간중간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지금 강의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이런 내용 여기 있겠지 하고 찾아보시면 충분히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신청서 작성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요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 코로를 통해서 작성을 해보시면 충분히 이게 어떤 스타일로 가겠구나, 어떻게 뭐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이구나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캐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작성을 해보시면 얼마나 시간을 절약해주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아실 수 있고, 그거를 또 그 상황에 맞게 유도리 있게 어떻게 수정해 가는 건지 이런 것들도 해보시면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고, 또 잘 작성하시다가 어려우신 부분은 또 엔쌤으로 문의 주시면 아마 방법을 일러주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그래도 코로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계시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는 조금 더 쉽게 어떤 제도적인 접근을 해서 수익이 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긴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